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찾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게시판을 뒤적이다가 제목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서울 외곽의 미스터리한 하우스라는 글을 발견했다. 제목에 끌려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 들어갔고, 당시에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의 이야기에 사로잡히게 될지 알지 못했다. 이야기는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어느 30대 직장인이 주말을 맞아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빈집을 탐험한 이야기였다. 그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푸른 자연을 만끽하며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초라하고 낡아 보이는 집 한 채가 시야에 들어왔다. 집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차를 세우고 그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집에 가까워지자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하늘은 맑았지만 집 주위는 싸늘했고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따금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것도 어쩌면 탐험의 재미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서자 문이 반쯤 열려 있어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실내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오랜 시간 아무도 찾지 않은 듯한 적막감이 더해져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거실, 주방, 그리고 몇 개의 방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가구와 세월의 흔적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중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독 눈에 띄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계단은 삐걱거렸고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소리가 울려 퍼졌다. 2층은 더 음산했다. 방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이곳저곳에 헝클어진 인형들이 놓여 있었다. 인형들은 모두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듯 보였고 그는 저도 모르게 그것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그중 한 방에서는 심하게 금이 간 거울이 서 있었고 거울 앞에서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그 거울을 바라보다가 순간 자신의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머리카락이 쭉 뼈서는 느낌과 함께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곳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급히 발길을 돌려 1층으로 내려왔고 다시 한번 그 인기척을 느꼈다. 이번에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 집을 빠져나온 이후로도 한동안 그 집의 그림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집에 있었고 모든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깨어나서도 꿈에서 본 광경이 선명히 기억났고 그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경험담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집 주변을 조사해 본 몇몇 사람들은 그곳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며 종종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 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인터넷 뉴스에서 그 집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된 날 그는 남몰래 안도감을 느꼈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그 집이 마지막 인사를 건넨 듯한 느낌이었다. 그 이후로도 간혹 꿈을 꾸면 그 집이 떠오르곤 했다. 그곳이 왜 그토록 오싹한 기운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느꼈던 인기척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나 경고로 남길 바랐다. 미지의 것에 발을 들이는 일이 항상 재미있는 경험으로 끝나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그 의문의 집은 오랜 시간 그를 따라다니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젊은 남자 셋이 그 소문을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출발하여 달빛에 부서진 어둠 속에서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목덜미를 스치는 한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렸지만 그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나무 바닥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낡은 가구와 먼지로 가득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집안을 더 깊이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집의 깊은 곳에서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웃음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뒤엉킨 의문의 소리는 그들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을 지나 좁은 복도를 따라갔을 때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고 사진의 눈동자가 어디로 가도 그들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마침내 그들은 소리가 나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자 한 여자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길고 검은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남자들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은 너무나도 깊고 어두운 구멍처럼 보였으며 슬픔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며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점점 다가오며 손을 뻗었습니다. 남자들은 공포에 질려 방 안을 헤매었고 마침내 벽장 속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벽장 속에서 숨을 고르던 그들은 소름 끼치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갇혀버렸어. 희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깊은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벽장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그 여자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을 조사하러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종적을 감추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신의 집은 마을의 금기가 되었고 소문은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도 손에 꼽을 정도 의용감한 탐험자들만이 찾고 있지만 그들의 귀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과 괴담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편의 긴 공포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목 푸른 불빛의 진실. 어느 날 밤 소유는 고향인 작은 마을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다. 평소보다 늦게 출발한 탓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도로는 한적했고 차창을 스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소유는 한참을 달리다 예전부터 소문으로만 듣던 푸른 불빛길 근처에 다다랐다. 푸른 불빛길은 이름처럼 길 한가운데에 푸른색 불빛이 비춰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소유는 그저 근거 없는 괴담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차 앞 유리 너머로 푸르스름한 빛이 깜빡거리며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로등의 고장인가 싶었지만 점점 그 빛은 선명하게 다가왔다. 소유는 이상한 느낌에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차를 멈췄다. 이상하게도 빛은 멀리 있지도 가까이 있지도 않은 어중간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소유는 불안한 마음에 차키를 돌려 시동을 다시 걸어보려 했으나 차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차 안을 감쌌다. 손에 들린 핸드폰조차 먹통이 됐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정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이상한 형체가 보였다. 푸른 빛을 띤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차 주변을 맴돈다. 소유는 겁에 질려 뒤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차 앞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 푸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동시에 차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시동이 걸렸다. 소유는 두려움에 얼른 가속을 밟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다음 날 아침 소유는 그 길에서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놀란 소윤을 안심시키려 노력하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다. 여러 해 전 그 길 한가운데에서 교통사고로 친구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후로 그들의 혼이 떠도는 것 같다는 얘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고 했다. 소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본 게 아마도 그 친구들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그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차를 멈춰 그들을 기리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푸른 불빛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소유는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푸른 불빛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소유는 그날의 기억을 안고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낡은 비석을 정비하고 그들의 추억을 되살려주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아니면 단순한 전설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괴담이 우리에게 과거와 감정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민수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던 중 문득 심한 갈증을 느껴 냉장고에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향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친구들은 고향으로 내려갔기에 원룸 건물은 유난히 조용했다. 민수는 주방 불을 켜고 물을 따라 마시며 문득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의 원룸은 4층에 위치해 있었고 건너편 건물의 한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 창문에는 이상하게도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처음엔 자신의 착각이겠거니 싶었지만 가만히 바라보니 그 그림자는 마치 자신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민수는 기분이 이상해져 얼른 커튼을 닫고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눕고 난 뒤에도 이상하리만 칙칙칙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켜고 웹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도시괴담에 관한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 이런 이야기를 즐겨보던 민수는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갔다. 게시물 속에는 창문에 비친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다. 호기심에 읽기 시작한 민수는 글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자기 상황과 흡사하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 글에 따르면 어느 한 도시에서 몇 년 전부터 밤마다 특정 건물의 창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림자가 출몰한다는 것이다. 그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를 응시하는 듯 움직이지 않고 이를 본 사람들은 며칠 내로 이상한 일을 겪는다고 했다. 이상한 공포에 사로잡힌 민수는 그 후 며칠간 창문을 아예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민수의 방에서는 이상한 일이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에 있던 가구가 도리어 옮겨져 있거나 분명 없었던 물건이 놓여있는 등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심지어는 한밤중에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 열어보면 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점점 더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용하다는 심령술사를 찾아가 이 일을 상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심령술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그림자가 이승에서 떠도는 누군가의 원혼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원혼이 왜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풀어줘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심령술사의 조언에 따라 민수는 그림자가 나타난 첫날 어떤 이상한 일이라도 있었는지를 곰곰이 되짚어봤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그날 아침 원룸 옆 건물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숨졌다는 뉴스가 있었다는 것을. 민수는 그 장소가 바로 자신이 매일 바라보던 그 창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민수는 심령술사와 함께 그 건물로 향했다. 그리고 창문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그곳에 조용히 꽃을 놓고 명복을 빌면서 죄책감을 털어냈다. 그날 이후로 민수의 방에서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민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지만 이제는 다른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